인간이 이제는 지구 표면에 생명체보다 더 많은 과반 이상의 질량을 덮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이 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우주 천문학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은하천외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구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2020년에 나왔던 되게 의미 있는 연구를 하나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질량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 콘크리트, 시멘트 아니면은 쇠, 금속 이런 것들 모든 인공물의 질량을 비교한 페이퍼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몸속에서 수분기를 뺀 건조 질량을 재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박테리아까지 다 이제 햇볕에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건조 질량, 드라이매스가 대략 1조 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구상에 만든 여러 인공물들, 인프라들, 건물, 빌딩 아니면은 도로 이런 것들 다 질량을 합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2020년 기준 1조 1천억 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제는 지구 표면에 생명체보다 더 많은 과반 이상의 질량을 덮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성 레벨에서 인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류세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구의 모든 자원은 기껏 해봤자 지구의 화석연료, 땔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쓰고 있는 모든 화석연료, 지구의 모든 자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된 태양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햇빛을 받아 자라났던 나무들이 썩고 죽으면 석탄이 되죠. 그리고 그 나무를 먹고 자란 동물들이 썩고 남으면 또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지구의 자원은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태양빛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그 소련의 한 과학자 카르다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기준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한 문명이 어느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문명의 등급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부르는데 일단 첫 번째 카르다쇼프 척도 1은 문명이 살고 있는 행성에서 행성에 도달하고 있는 중심 별빛을 다 쓸 수 있으면 그러면 걔네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예를 들면 지구상에 도달하고 있는 모든 태양빛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다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정말 펑펑 바닥이 나올 때까지 석유랑 석탄을 다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단계가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1단계도 안 된 겁니다.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애기 문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2단계는 행성이 아니라 아예 중심 별이 방출하고 있는 그 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으면 2단계 문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빛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은 건물 위에 태양빛 패널을 붙여가지고 쓰고 있지만 그렇게 쓰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워낙에 머니까 태양빛이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태양광 패널을 태양 코앞까지 날려보내가지고 태양을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코앞에서 태양 에너지를 다 쭉쭉 뽑아서 쓸 수 있을 테니까 상상 속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명이 있다면 아마 2단계 문명이 가능할 겁니다. 3단계 문명은 이게 말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규칙에 따르면 3단계 문명은 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은하계를 통째로 별들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여있는 은하계 속의 모든 별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존재가 이제 3단계 문명이다라고 정의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게 있을까 싶기는 해요. 2단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단계 은하급 규모의 레벨에 누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또 나름의 방식으로 인간의 카르다쇼프 척도를 계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계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그 전력량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평균 20테라와트의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 순간 2초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성냥개비를 하나씩 태우고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딘 적게 쓰고 있을 테니까 그 평균 되면 우리 지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전력량이 대략 한 20테라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감안하면 우리는 한 0.7단계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0.7이면 1까지 0.3밖에 안 남은 것 같잖아요. 이 카르다쇼프 척도는 일정하게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는 스케일이에요. 그 진도, 지진세기 구분할 때처럼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10배 스케일로 커지는 겁니다. 0.3의 차이가
차이가 단순하게 그냥 0.3배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10의 제곱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이슨 스피어가 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 SF 소설 중에 올라프 스테이플던이라는 작가가 썼던 스타 메이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보다 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다면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건물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우주에 날려보내서 태양 코앞을 태양광 패널로 잔뜩 감싸가지고 태양빛 에너지를 뽑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정말로 이런 인공 거대 구조물을 만든 외계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존재를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게 되죠. 프리먼 다이슨이 연구했던 구체, 둥근 구조물이다라고 해서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다이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금속의 동그란 구형의 인공 구조물로 별을 감싼다면 별빛을 가릴 테니까 별은 어둡게 보이겠죠. 별을 감싸고 있는 금속의 인공 구조물은 뜨겁게 달궈질 거예요. 그러면 한 대략 50켈빈에서 1000켈빈 정도 사이의 온도로 달궈질 텐데 그 정도로 달궈진 금속 덩어리가 있다면 걔네들은 미지근한 적외선에서 밝게 빛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슨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냐면 어떤 별을 봤는데 모든 파장에서 어둡게 보여요. 근데 유독 적외선 파장에서만 밝게 빛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혹시 인공 금속 구조물로 별을 감싸고 있어서 적외선 영역에서만 밝게 빛나고 있는 적외선 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 속에 외계인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다이슨 스피어가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외계 문명을 과학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외계인이 어딘가 있을까, 무슨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되게 체계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그런 방식으로 발전된 문명이 있다면 이러한 관측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게 돼서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항성 간 우주 여행을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별까지 날아갈 때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거든요. 태양에서 쭉쭉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태양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태양을 태워서 빵 해서 다른 별로 날아가고 다른 별에 도착하면 또 그 별을 빵 태워가지고 또 다른 별도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파괴적이긴 합니다만 별을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미래가 가능하긴 한 거죠. 부디 우리 후손들이 노력을 해서 밝은 미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TMI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다이슨 스피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도 있기는 해요. 다이슨 스피어가 사실은 공학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인공적인 커다란 구조물을 지구에서 발사해가지고 태양까지 날아가고 인공적으로 태양 주변에 조립하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굳이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효율적인, 예를 들면 상온 핵융합 같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이슨 스피어를 충분히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발전 안 하고 오히려 더 발전된, 더 좋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이슨 스피어로 의심됐던 이제 그런 천체가 발견된 스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건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외계 행성을 열심히 탐색했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플래닛 헌터스라고 해서 행성 사냥꾼이라는 관측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 천문학자 테베사 보야지안이 아주 이상한 행성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별은 똑같이 밝기가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밝기 변화가 무려 22%까지 어두워집니다. 보통은 행성은 별에 비해 훨씬 작아요. 아주 작은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봤자 전체 별 밝기의 1%, 0.1% 이 정도밖에 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발견된 이 별은 별 전체 밝기의 20% 가까이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밝기가 감소하는 그 패턴도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주기로 굉장히 이상하게 밝기가 막 확확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부 천문학자들과 SF 팬들이 드디어 저 별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 별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발견한 천문학자 이름이 테베사니까 테베사 이름을 따서 테비의 별, 테비스타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약간 짓궂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밝기 변화라는 뜻의 What the Flux, WTF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젠장이 무슨 행성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게 외계인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일까 라고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테베사 보야지안이 추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 참 재밌게도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SFN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관측
타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추가 관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무언가 딱딱한 금속의 인공 구조물이 별을 가리고 지나갔다면 적외선으로 찍건 가시광으로 찍건 전파로 찍건 무슨 파장으로 별빛을 보건 딱딱한 무언가가 별을 가리고 지나갈 테니까 동시에 별이 어두워져 보여야 할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파장에 따라 별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딱딱한 금속 같은 무언가가 별을 가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가스 구름 같은 어떤 펑퍼짐한 천체가 가리고 지나갔다라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가스 구름은 이제 경계가 부드럽기도 하고 또 파장에 따라 별빛을 흡수하고 가리는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파장에 따른 시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한때 설레게 했던 이 테비스타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안타깝지만 인공 구조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별 주변을 떠돌고 있는 혜성들의 구름, 소행성들의 무리가 별 앞을 우연히 가리고 지나가면서 생긴 불규칙하고 깊은 밝기 변화였을 거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르다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1등급 이상의 별을 지배하고 은하를 지배하는 그런 수준의 2등급, 3등급 문명이 있다면 진작에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은 별 하나를 없애고 은하 하나를 없애고 하는 정도의 큰 흔적일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직까지 그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건 아직은 2등급까지 진보한 문명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 수많은 지적 문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에 살고 있는 우주 문명들이 만약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금방금방 망하고 있다면, 문명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죠.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그냥 망하고 없어질 테니까 우리는 그들을 많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문명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긴 편이라면, 문명이 한번 태어나면 한 1억 년, 2억 년은 안 없어지고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어떤 재밌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까운 미래 외계 문명을 많이 발견하게 되던 발견하지 못하든 두 가지 모두 소름 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외계인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곧 우리 우주의 주인공은 인간이 유일하지 않았다, 수많은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외계인들의 신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인간을 비롯한 우주 문명 대부분이 사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다들 금방금방 멸망하고 사라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에게도 어쩌면 앞서 사라진 우주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곧 머지않아 멸망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탐색하는 건 단순히 지구 바깥의 존재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까를 대충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비춰보는 거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슬픈 게, 실제로 케플러가 발견한 외계 행성, 아까 보여드린 테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100주짜리 방향으로 한 1500광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1500년 전에 출발한 과거의 별빛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가 돼서 만약에 정말로 테비스타에서 인공 구조물, 다이슨 스피어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발견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본다 한들, 우리가 지금 보낸 메시지가 테비스타까지 도달을 하려면 1500년을 날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답을 받겠다, 답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1500년, 1500년, 3000년을 기다려야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조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우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 속에 당연히 우리 말고 누군가 존재하겠지, 누군가 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우주가 너무나 넓어서 설령 그들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이 우주의 광막한 공간 자체는 외계인들의 존재를 기대하게 해주는 막연한 기대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만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호기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